마지막으로 이제 전국 미분양 주택이에요. 전국 보시면 우리 2008 금융위기 뭐 리먼 브러더스 때 전국적 미분양 수치가 16만 5천 호입니다. 와, 엄청 그리고 많이 다 지었는데 미분양은 5만 호예요. 진짜 심각한 건 준공 후잖아요. 준공 후가 진짜 심각한 거죠. 다 졌는데 없는 거니까. 다 지었는데 미분양이 인천과 되고. 그러니까 미분양 수치만 늘어나도 집값이 오르기 어렵다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근데 준공 후 미분양은 미분양 앞에 버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려면 미분양 해소가 돼야 돼. 1차 버퍼. 앞에서 내가 다 없어져야 돼. 근데 그냥 청약 미분양의 해소가 되기 위해선 앞에 준공 후 미분양이 없어져야 돼요. 다 지은 것부터 팔려나가잖아요. 일단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많은 대구나 인천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그래서 그 수치가 이렇게 엄청나게 줄었죠. 전국적으로. 2020년 19년 전으로. 그러니까 집값 폭등했잖아요. 폭등했던 시기죠. 미분양이 줄어야 다 오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는 전국이 다 줄었잖아요. 지방 도시까지. 그러니까 전국이 다 올랐죠. 청약하면 무조건 완판이고. 무조건 완판이고. 그게 맞아요. 2022년을 기점으로 14,000건을 기준으로 지금 68,000건입니다. 오르는 추세죠. 전국적으로. 준공 후 미분양도 오르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이 미분양이 청약 미분양이 3년 뒤면 지어진단 말이죠. 네. 그럼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렇죠. 다 지었으니까. 근데 또 안 팔렸으니까. 그러면 이 수치가 느는 것만큼 준공 후 미분양 수치 이렇게 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비율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저기 16만에서 5만이 됐으니까 네. 3대 1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것도 한 15,000, 2만 이렇게 준공 후 미분양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 그럴 수 비율이 있죠. 그대로 적용된다면. 근데 그냥 미분양 수치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뉴스에서는 뭐 7만 되고 연내 9만이라고 막 10만이라고 막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지금 12월 기준인데 아마 조금 더 최신 통계로 들어가면 지금 7만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답이 없어요, 지금 미분양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에 사시는 분은 5대 광역시 정도 사시는 분들도 내 지역에 올해 혹은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다면 너무 서두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왜? 아니 금리가 떨어져도 아파트가 이렇게 공급이 많으면 우리가 예전에 부동산 저도 공부할 때 금리 막 7%일 때도 막 올랐단 말이에요. 참여정부 때. 그랬어요. 그때는 막 6% 7%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 막 8%인데도 올랐어요. 금리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다 금리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금리가 3개월 전에 금리에 대한 공포가 지금과 같습니까? 그때는 금리가 모든 걸 덮었죠. 지금은 생각보다 안 오르는데. 그러다가 요즘 또 미국 경제가 좋아서 금리 다시 또 공포가 커지고 있죠. 근데 이 금리 이슈는 결국엔 해소가 돼요. 올해 2023년, 내년 2024년 정도까지는 금리의 시대입니다. 부동산이 분명히.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면 여러분이 눈 녹듯이 금리 얘기는 안 하고 우리가 수요 공급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공급량이 얼마냐, 수요가 얼마냐. 결국에는 부동산 관련 어떤 논문 같은 거 교수님들이 쓰시는 걸 보면 혹은 주택연구소 같은 거 있잖아요. 허그 같은 데서 나오는 거 보면 주택의 수요 대비 공급량은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단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니 공급이 그렇게 넘친다며 없다며 공급이 아파트가 서울에. 근데 왜 지금은 공급이 많아? 왜 떨어져? 왜냐하면 가수요가 다 줄어서 그래요. 그때는 이 빚내서 영끌해서라도 살려고 나는 원래 전세 살 생각이었는데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 수요들 전국에서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거를 잠재우려면 압도적인 물량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공포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금리 같은 역할을. 근데 금리가 그 역할하고 너무 오른 집값이 심리를 꺾었잖아요. 이제는 원래 서울에 필요한 정말 정도의 수요 정도만 필요해진 거예요. 가짜 수요가 다 투기 수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서울과 경기도의 입주 물량은 요구치보다 적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충분한 공급이라고. 충분한 공급이었어요, 실제로. 근데 가수료가 엄청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없애려면 3기 신도시를 빨리 했거나 재건축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서 3년 뒤에 여기 아파트 막 생겨. 반값 아파트 막 들어올 거야. 공공분으로 잠실주공 5단지 2년 뒤면 완공되는데 25% 기부 체납 받아서 시세의 60%로 공급할 거야. 이게 이명박 정부 때 했던 반값 아파트란 말이야. 보금자리 주택. 평당 뭐 900만 원, 1200만 원. 그게 서울 잠실의 빌라보다 쌌단 말이야. 33평 내곡동 세곡동 아파트가. 그게 없었으니까 근데 충분하다고 봤지만 부족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런 트리거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공급이 안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공급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상태죠. 적어도 2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뉴홈이라고 해서 나눔형 아파트 주택을 지금 시범 분양하고 있어요. 3기 신도시 지역들에. 근데 고양 창릉의 33평 시세의 70% 수준. 33평이 뭐 5억대. 그거는 시세 차익의 70%는 나중에 내가 갖고 30%는 국가랑 나눠야 돼요. 싸게 사는 대신에. 그 청약 경쟁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높아요. 82대 1. 지금 이런 시기에? 지금 이런 시기에. 엄청 높은 거네요. 엄청 높은 거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제가 댓글을 얼마 전에 봤어요. 그 뉴홈이나 뭐 토지 임대부 주택 이런 거 뭐 결함이 있지 않냐. 땅이 내게 아니라거나 나중에 30% 시세 이익을 나눠야 되지 않냐. 그거는 부동산을 공부하신 분들의 입장의 얘기고, 우리 대부분의 국민분들 입장에선 아니 나는 나중에 나눠도 좋아요. 30% 나눠줘. 나는 아파트 살고 싶었어요. 아파트. 근데 7억 주고는 뭐 돈이 안 돼. 근데 내가 가장인데 그래 내가 대출을 받고 허리띠 졸라면 5억 정도는 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부동산 투자나 투기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파트 그렇게 자주 사고 파나요? 그래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갈 때 여기 자리 잡고 졸업할 때까지 한 10년 15년 사는 거지. 그리고 그렇지. 팔아도 옆에 동네에 뭐 평수 늘리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은. 지금 청년이나 신혼부부 특공이거든요. 그 82대 1이 나온 게. 그러니까 저렴한 이런 반값 아파트들이 공급이 된다는 건 기존 아파트 구축 시장에 굉장한 악영향을 줍니다. 뭐 땅이 내 거가 아니잖아요. 뭐 나중에 이익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고덕그라시움이 16억이에요. 24평이 예를 들어 한 14억, 13억 5천까지 올랐어요. 근데 고덕 강일지구의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가가 3억 5천입니다. 24평이. 진짜로요? 예, 진짜로요. 와. 월 40만 원, 뭐 30만 원 정도 월 임대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반만 내 집이죠. 아파트 건물값만 내는 거죠.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내가 100%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대신에 토지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월 임대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집인데 월세 내는 거예요. 30만 원 정도. 근데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이죠. 10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그것도 경쟁률 높아요? 당연히 높죠. 내가 3,600만 원을 10년 동안 내면은 내가 3억 8천에 사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옆에 그라시움은 24평이 14억, 13억 한다고요. 나도 고독인데. 그러면 그때 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면 100% 내가 가져갑니다. 이건 나눔형이 아니기 때문에. 나눔형은 땅도 내 거예요. 근데 70% 시세의 70%로 주니까 나중에 차익의 30%를 국가 SH가 가져가는 거고. 이거는 시세 차익은 너가 다 가져갈 수 있어. 하지만 토지가 너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싸게 사죠. 너무 싼 거 아니? 그러면 그때 팔 때는 그 다음에 팔 때도 싸게 팔아야죠. 그 임대료는 내야 되는 내야 됩니다. 다음 사람이 들어와도. 그렇죠. 야, 근데 그래도 되게 좋네요. 괜찮죠. 싸게 사니까. 그러네. 고덕 강일의 새 아파트 24평을 3억 5천이 어떻게 삽니까? 그거를 시장에서 알고 디스카운트를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해서 내놓을 거니까. 그쵸. 괜찮네요, 그것도. 그리고 그게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고덕은 위치가 좋단 말이에요. 경기도가 아니잖아요. 과거에 내곡동, 세곡동에 그 보금자리 그 똑같은 토지 임대부 측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막 너무 싸. 막 분양가 막 2억대. 이런 아파트들. 사람들이 그때 처음 시작하니까 야 땅이 내 게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건물은 낡아서
감가상각이 되는데 제일 집값 오르는 땅이 내게 하니까 저거 사면 바보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어요? 집값은 내 땅을 가진 것만큼 오르지 못했지만 굉장히 집값 자체도 많이 올랐고 중요한 건 전세가가 똑같이 올랐어요. 전세 사시는 분들 그러겠네. 입장에서 야 대박이다. 어차피 나는 내 땅일 필요가 없잖아요. 전세가가 똑같이 강남처럼 올라가요. 와. 내가 2억 5천에 분양받는 전세가가 막 3억 4억까지 가요. 그러면 1억 5천이 생겼네. 야. 그러면 지금 집값 엄청 싸네 2013년에. 그럼 갭투 내가 이사 갈 거 하나 사놓을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강사님 중에 돈 많이 버신 분 계세요. 토지 임대부주택으로. 야 그렇구나. 또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금리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무조건 수요 공급이에요. 그리고 물론 제일 중요한 또 가격도 있죠. 가격이 적정해야죠. 근데 누가 봐도 시장가보다 압도적으로 싼 반값 주택들이 주변에 공급이 된다는 건 그 지역의 굉장한 악재인 거예요. 그럼 지금 그걸 청약받으면 네. 그 입주는 한 2, 3년 뒤에 하는 건가요? 아니요. 오래 걸립니다. 그건 오래 걸려요. 네, 8년 3기 신도시 입주에 맞춰서. 그래도 그럼 지금 청약은 받은 거네요? 받은 거죠. 이거 판단은 잘 하셔야 돼요. 저는 고덕 강일지구는 좋다고 보지만 그런 3기 신도시의 나눔형 주택이 꼭 최선일까는 저는 아닐 수 있다. 너무 또 좀 그 기간의 가격이 많이 지금 가격에선 유리해 보이죠. 고양 창릉 5억대 33평 새 아파트면 좋네. 근데 지금 사실 고양시 쪽에 원당이라든가 많이 떨어져. 삼송이라든가 이런 쪽 혹 또 은평구 이쪽도 지금 가격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지면 2차 하락기가 온다면 그러면은 최고점 대비 50% 하락 정도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최대 60%. 10억짜리가 4억. 야, 똑같네. 그 둔촌주공 따져보는 거랑 똑같네. 그쵸. 둔촌주공은 1차 하락기로 끝나면 지금 그라시움이 16억인데 둔촌주공 13억 분양가 지금 보면 여러분 싼 거 같지 않아요? 옵션 더하면 14억. 14억이라도 싸죠, 그러면. 위치가 훨씬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을 때 너무 비싼 거 막 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덕 그라시움이 16억이 찍힌 상태에서 둔촌주공이 옵션 다 해서 14억 정도 나왔다 하면은 싸다 그랬겠지. 받아야지. 무조건 받겠지. 야, 위치가 더 좋은데. 야, 이게 또 이렇게 바뀌네, 심리가. 네. 근데 2차 하락기가 나와준다면 그라시움이 20억 갔는데 만약 10억이 돼. 10억이다. 그래도 제가 볼 땐 둔촌주공 14억이 그렇게 나쁜 가격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신축에다가 그쵸. 입지도 좋고 대단지고 물론 그때는 막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 나서 막 12억에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진짜 대박이겠다. 네, 근데 보세요. 떨어질 수 있는 폭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1차 하락으로 끝나버렸어요. 지금 확률을 더 낮게 보지만 그러면 청약을 기다리시는 가점 모은 분들은 이렇게 부동산을 민감하게 공부하는 분들이 아니죠. 대부분 서민분들이니까 20년 청약 가점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락기 저처럼 무슨 분양 미분양 주택을 보고 이거는 안 돼요. 일반 우리 국민분들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장기적으로 나쁜 가격이 아니에요. 둔촌주공의 분양가는. 왜냐? 분양가 상한제로 찍어 눌렀기 때문에. 1차 하락기 정도에 30% 정도의 하락 마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거길 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2차 하락기가 와서 내가 산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절대로 팔지 마셔라. 버텨라. 무조건 버텨라. 전세를 주고서라도. 무조건 버티시면 다음 상승기 때 제가 자신하건대 둔촌주공은 전고점 갑니다. 20억 이상 갑니다. 33억. 전고점이 얼마였죠? 헬리오시티가 24억까지 갔죠. 둔촌주공은 제가 볼 때 못해도 22억은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 상승장이 완성돼 있었으면 그러면 14억에 분양받았죠. 이것저것 다 해서. 그럼 다음 상승장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다음 상승장 때 둔촌주공 17억 이상은 갑니다. 17억? 네, 최소 17억.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공개 방송이니까 제가 자신을 해가 조금 말씀드리고 제 본심은 23억은 감당 오는 거예요. 23억. 와, 그렇군요. 그쵸. 새 아파트에 대단지에 커뮤니티 시설 다 있고 뭐 조식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 웅날책방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집을 좀 지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셨으면 기다리라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막 10억 정도 하던 아파트가 2억이 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요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요즘에 뭐 무슨 뭐 그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물론 제가 이렇게 막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네. 막 돈 주고 8억 된다, 7억 된다, 반토막 네. 돼야 된다, 뭐 이런 거면은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 그럼 세상에 다른 데는- 불가능은 없죠. 그럼 다른 아파트는 도대체 얼마가 되는 네. 거야? 그런 상황이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IMF보다 더 어. 절단났다는 거니까 그런 확률은 굉장히 물론 전쟁 나면 그렇게 되겠죠. 뭐 북한 미사일 쏘고 그러니까 그런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고 저랑 웅달님 이렇게 방송하니까 보시면서 아 그래 미분양이 늘어나나 줄어드나 거래량이 늘어드나 줄어드나 뭐 이런 통계들이 어떻게 나오나 또 제가 말씀드린 현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 보시면서 적절한 시점에 내 집 마련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통계와 현실의 괴리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셨을 때는 약간 이제 공부하는 느낌 나고 막 통계 얘기하고 하니까 조금 골치 아플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끝까지 들어보니까 딱 진짜 미분양, 미분양만 봐도 중공업 미분양 네. 그거가 줄어드는 것만 확인하고 네. 들어가도 그냥 미분양이 줄어드는 추세. 어. 준공업 미분양은 당연히 빵이 돼야 돼요. 혹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냥 서울의 그냥 미분양이 줄어드는 추세로 한 1년? 최고점 대비 절반 정도로 줄어들 정도. 그러면 그때 사시면 저거 최저점은 아니더라도 거의 최저점 근처갑니다. 산다. 이거는 거의 팩트예요. 이건 그 지방으로 넓히셔도 다 적용됩니다. 미분양. 예, 미분양. 사람들 이 얘기는 잘 안 해요. 맨날 어려운 거 막 하려고 그래 막 이상한 거.